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난에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4주째인데요. 준비된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은 자루에 담긴 수십 구의 시신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부 버비약 센터에서 촬영된 동영상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곳을 촬영한 영상 5개를 분석해 적어도 205개의 시신 자루가 사용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기초로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는 3,400명 이상, 미국 CBS는 최대 2만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 집계와 큰 차이가 납니다. The number of deaths, although they tried hard to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are only hundreds. 이란 정부는 숨진 이들이 테러리스트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예고했던 시위대 사형 집행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처형 시 강력한 조치를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군사 공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We were given a very good statement by people that are aware of what's going on.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 수위는 더 올렸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던 미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출발해 일주일 뒤 도착하고 미국의 군사행동 때 이란의 반격 타깃이 될 카타르 미군 기지에는 인력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네, 사망자가 12,000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시위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으로 31개 모든 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이란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란 상태를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 데는 한 3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란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리고 또 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는가, 예. 이걸 또 우리가 서두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란이 그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고 또 조지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제 인도양으로 이어지고요. 예.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그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 있죠. 네네. 투르케미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네. 서쪽 북쪽으로는 튀르키예 또 이라크, 그리고 페르시아만 건너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야, 중동의 중심 국가입니다. 예.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그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란은 국민 숫자가 인구가 한 8,600만 명 정도, 그리고 국민 소득은 한 연 4,700달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예.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이고 석유 생산량은 또 세계 7위입니다. 우리 또 우리나라와는 1962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고, 예. 교민은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 두었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란의 상황은 2019년에 네. 미국에 의해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장 그 솔레이마니가 공습으로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예. 또 2024년에는 이란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헬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예. 또 2025년에는 미국이 그 이란의 주요 핵 시설에 공습해서 타격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기본 좀 이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이란에서 이렇게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는 네.
첫째는 그 팔레비 정권이 끝난 이후에 또 신정 정치로 이어지면서 신권 정치로 이어지면서 장기 독재가 계속됐다는 것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경제가 파탄 났고 또 인권을 심하게 탄압했다. 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이렇게 처형해 버렸다 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은 사상자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2만 명에 육박한다는 네.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 팔레비 정권의 마지막 그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가 워싱턴에서 참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동의 중심 국가 이란이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민주화가 되어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북한처럼 되었다. 우리의 상황을 그렇습니다. 비유를 했네요. 그래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란 상황은 사실 우리 광주 민중항쟁을 네.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요. 결국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네. 예,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국가의 안정도 그렇고 인권의 그런 보장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힘인데요. 참으로 이란은 안타까운 네. 레자 팔레비의 말처럼 예. 안타까운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이해가 잘 됐는데, 자,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뭔가 이 시위를 진압한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주로 미국이 했던 방식입니다. 공습? 예, 공습이나 예. 주요 시설들 또는 그 독재 주요 인사들에 네. 대한 그런 정밀 타격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또 이제 미국의 이런 군사 개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입장은 어찌 보면 군사 개입을 하기가 좀 베네수엘라의 문제도 있고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네. 좀 말려주니까 네. 좀 이렇게 못 듣는 척하면서 지금 경고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해진 사람은 예. 트럼프이고 미국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 가장 불리해진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과 러시아.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정부와 사법부는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시민들을 처형하겠다고 했다가 연기하면서 한 발 좀 물러난 상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지 교민들 안전이 걱정인데 저희 한 100여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교민들이 한 100여 명 네.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통신이 두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만 막고 있고 일반 전화 같은 것들은 통신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그 2025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네. 이렇게 공중전을 벌일 때 우리 교민들을 이렇게 제3국으로 대피시킨 그런 경험을 네. 우리 외교부는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우리 교민들을 대피시킨, 철수시킨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네. 미국과 공조를 이루면서 그리고 우방국과 공조를 이루면서 이 사태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네.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민 보호 측면에서 전쟁보다 이란과 같은 이게 테러나 폭동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전쟁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요, 전쟁은 그 나라의 슈퍼 엘리트 수뇌부들이 작전 계획을 짜서 공격과 방어 시기를 조율하고 또 실행하는데 여기에 최첨단 무기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것이 이런
폭동, 내전, 테러 예.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과 폭동, 테러, 내전이 비슷한 점은 공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재난은 지진이나 뭐 태풍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피해만 받을 뿐이지 집요하게 누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피해 후에 사후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재난 관리인데요. 이 전쟁, 테러, 폭동은 공격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집요하게. 그래서 굉장히 공포가 가장 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격자들이 어디 논 가운데나 운동장 가운데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기반 시설, 주요 매우 시설. 주요 네.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생활을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못지않게 테러나 이런 그런 반란, 네. 내전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폭동 내란의 경우에는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외국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그 나라 주재국에 누구를 상대로 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 그 부분이 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군요. 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수단의 경우도 정부군과 반군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다행한 것은 지금 이란의 경우에는 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거. 네. 우리 교민을 보호해달라고 상대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네.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우리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우리 교민들이 테헤란 시나 이런 그 이란에서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거리를 다닐 때 어떤 그 시위대나 시위 조종자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타겟트가 된 거. 네. 이게 첫 번째 위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민들이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어떨 수도 없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렇게 피하고 있겠지 않습니까? 네, 외출을 못 하고 있겠죠. 외출을 못 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식량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경우에 설상가상으로 아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약을 구할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시위대들이 이 도피를 하다가 숨어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교민 사업장이나 집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역시 이란 당국은 집요하게 그것을 찾아내서 공조를 했냐 안 했냐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건 둘째치고 그것을 공격해 버릴 수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이 다칠 수가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그 이란 교민 보호에 있어서 큰 딜레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또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 테헤란 주재 외국 외교관들의 테헤란 주재 외교 그 공관들의 상황을 보면 예. 영국과 프랑스는 대사 관원들 철수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대사관은 유지를 하되 자국민에게 철수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참 그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대사관 철수를 하지 않고 그냥 교민들에게 자국 교민들에게 철수 권고만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은 재외국민 보호법에 의해서 작성된 재외국민 보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네. 작동시키면서 현지에서 재외국민 보호 대책 본부를 네. 외교부 2차관 주재하에 영사안전국장이 실무를 지휘하고 네. 현지에서는 이란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재외국민 보호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지 교민들은 외부와 어떤 연락도 다 차단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파악하는 것은 인터넷은
차단이 됐지만 네. 통신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 양질의 통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미국의 그 스페이스 X, 네.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렇게 사용하게 해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스타링크를 이렇게 수신해서 활용하려면 그런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그 내란이나 내전 폭동 사태에서 늘 우리 외교 당국이 이 매년 훈련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이 두절되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예. 통신이 가동이 돼야 우리 제휴국민 보호 비상 연락망을 가동을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점들에 대한 참 대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늘 제가 또 제안했던 것은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을 늘 한편으로는 생활화해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는 혹시 아마추어 햄이라고 하신가요? 아마추어 햄이라고 네. 그게 그 뭡니까? 매우 아날로그 방식의 네. 큰 안테나를 높은 곳에 설치해 놓고 예. 무전기로 교신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매우 그 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2016년에 있었던 네팔 대지진 네. 그리고 미얀마 내전 사태 네네. 이때 때 우리 교민들이 그런 아마추어 아마추어 햄. 햄이라는 아, 저는 점심시간 다가가지고 햄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찬 생각.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 아마추어 햄. 매우 재래식의 보통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 그렇군요. 햄을 네. 취미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옥상에다 큰 안테나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링크 그 수신기구 또 살려면 다 돈 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그렇게 되면 때문에 또 미국에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도 꼭 그렇습니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우리가 뭐 카톡이랄지 예. 무슨 뭐 이런 SNS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요. 네. 이거 망가져서 불통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 특히 이런 좀 빈곤국가 좀 어. 사회 인프라가 좀 열악한 나라에 네네. 거주하신 분들은 매우 재래식 아날로그 방식의 그렇죠. 통신 방식을 늘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러면은 이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비교해서 봤을 때. 네, 영국과 프랑스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지금 자국민 대피 예.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사관 폐쇄 철수를 하지 않은 것은 네네.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예. 또 아마도 이란 정부도 이 상태에서 더 가다가는 미국으로부터 2025년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주요 핵심 시설들에 대한 정밀 폭격을 받을 것이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란 정부는 이제 그 주요 수출품인 석유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예.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헐값에 많은 원유를 이렇게 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마저 다 중단돼 버린다면 중국도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네네.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 상황은 예. 트럼프는 고도의 어떤 국제 그런 질서에 있어서 선점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뭔가 키를 쥐고.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고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뭐 남미 쪽에서나 중동 쪽에서나 지금 힘을 다 뭐 못 쓰고 있어요. 에너지가 다 차단돼 버리는 네. 이론적으로는 예, 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오래가지 못할 건데요. 어느 나라든 교민 철수를 위해서는 육로 철수에는 버스를 활용하게 되고요. 네. 또 항공편에는 항공기를 활용하게 되고 또 해상으로 그 교민을 철수할 때는 선박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지금 세계 각국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참혹한 유혈 사태가 하루속히 멈추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3년 전 그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자국민 대피 작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교민 28명이 안전하게 고국 땅을 밟은 일명 프라미스 작전. 당시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대형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합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교민들이 차례로 내려와 마침내 가족과 지인의 품에 안깁니다.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수단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난 열흘 동안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엔 포탄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군인들이 이제 집안에 침입했다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었어서. 수단 내 교민 탈출 작전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사흘간의 이슬람 명절 이드 기간을 탈출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교민들이 9곳에 흩어져 있었던 데다 격전지와 너무 가까워 대사관으로 모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 수단 대사도 방탄 차량을 직접 타고 교민들을 이송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아야만 철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모은다는 일념으로 다 모으게 된 겁니다. 지난 22일이 돼서야 교민 28명이 모두 대사관에 모였고 23일 새벽 수단을 탈출하기 위해 중간 지점인 포트 수단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서 작전명 프라미스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탈출의 가장 큰 고비였던 대사관 집결이 해결된 뒤 우리 교민들은 23일 새벽 버스에 나눠 타고 수도 하르툼을 빠져나왔습니다. 군부 간의 교전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먼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위험 부담, 이제 좀 불안함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는 약 12시간 거리지만 교전을 피해 30시간 이상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공군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한 뒤 다목적 군용기 시그너스로 갈아탄 이들은 13시간을 날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버스를 경호하는 등 탈출 전반을 도왔습니다. UAE 대사관 측 분들이랑 이렇게 계속 쭉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오면서 나중에 포트 수단 도착해서는 저희 이미 공군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특히 이번 작전은 육군과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들과 해군 청해부대 등이 총동원됐을 만큼 최고 난도의 위기 상황에서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자, 뉴스 함께 보셨는데 4박 5일간의 자국민 대피 일명 프라미스 작전 과정도 보셨습니다. 먼저 이 당시 수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대피 명령까지 내려진 걸까요? 네, 수단에서 이 정부군과 반군 간의 이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내전이요. 갑자기 네. 내전이 벌어진 건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배경은 또 그 아프리카 빈곤 국가들 사이에 폭동과 내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불안정하죠. 그 뒤에는 냉정한 국제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또는 예. 중국이나 예. 또는 미국이나 예. 이런 그 강대국들의 그런 영향력을 그 등에 업고 네. 반군이 할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수단도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수단은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그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돼서는 예. 굉장히 큰 어떤 큰 교훈을 남긴 네. 자랑스러운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전쟁이 발생해서 우리 교민들을 우리 그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데는 가장 큰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네. 사이공 탈출, 네. 대사관 폐쇄, 사이공 탈출 때 큰 그런 업적을 또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스라엘 전쟁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그 국민 보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2조의 2항에 있는 재외국민 보호에 큰 업적을 쌓았다는 것이고 내란 폭동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네. 우리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도 네.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했던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수단 철수 수단. 작전 네. 그리고 IT 철수 작전 이런 것도 큰 작전이었고 이제 해외 감염병 재난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한 철수 작전부터 시작해서 예. 세계 곳곳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교부 1층에 가면 예. 재외국민 보호 과정 속에서 외교 현장에서 순직하신 우리 외교관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또 순직하신 분들도. 네, 꼭 하면 외교부 가시면 예. 1층에서 한번 추모의 그 공간도 한번 그렇군요. 예, 그런 묵념하시기 공간이 바랍니다. 또 네. 있군요. 네. 저는 학생들 데리고 외교부 견학을 가면 예. 꼭 거기서 이렇게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수단 사태의 경우에는 예. 그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갑자기 발생했는데요. 네. 아까 화면에 아이 안고 계시던 누구 네. 꽃다발 받고 하신 그분이 주은혜 참사관이신데요. 이분이 하루쿰에서 아까 그 아이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네. 이제 주 참사관님이 저렇게 위험한 국가니까 혼자 가 계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저 딸이 예. 이제 수단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지금 화면에 네네네. 잠깐 나왔네요. 나온대요. 네네. 예, 네, 지금 저분. 네. 저 화면이십니다. 저 아이 예. 안고 계시는 네. 저분이 이제 시장을 보러 어머니하고 아이가 왔으니까 이제 저녁밥을 해 먹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음식을 네. 시장을 보러 갔는데 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 진짜 네. 영화 같은 순간. 영화 같은 순간이죠. 네, 그러네요. 영화 같은 장면. 저 주참사관님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쵸, 하필 그쵸. 이 위험한 곳에 다 온 가족이 글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야. 예. 그래서 이제 급히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참 대사관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사관으로 오는 과정도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사관으로 왔고 대사님도 이제 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와서 이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작동을 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저 화면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민들 소재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비상 연락망이 잘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상 연락망이 되더라도 네. 통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스템은 비상 연락망, 통신망, 이거입니다. 네. 비상 통신망.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가까스로 또 이제 현지 대사관에서는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전기가 끊깁니다. 네. 통신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아끼려고 하고 비상 발전기에서도 네.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이걸 다 끄고 있다가 본국에 우리 외교부에 예. 보고할 때 활용하게 되고 예.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 또 있는 모든 비상식량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김밥을 만들어서 이제 버스가 확보가 되니까 하루쿰에서 포트 수단까지 네. 이동할 때 이제 뭔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또 준비하는 정말 그 전쟁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하루쿰 주재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예. 벌어졌고 그것이 지혜롭게 우리 외교관들에 의해서 잘 극복이 됐다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집결을 해서 네. 버스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구했습니다. 예. 버스를 구해서 포트 수단으로 가는 루트를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또 내전 상황이니까 굉장히 내전 또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폭격을 맞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또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일본 대사관은 또 대사나 공사참사관이 전부 다 해외 그 수단이 아닌 곳에서 출장 중이어가지고 예. 어떤 상황 조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또 일본 대사관과 교민들 함께 저 버스를 타고 포트 수단까지 오는데 진짜. 그 과정에서 또 버스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네요.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트 수단까지 왔는데 이제 포트 수단으로는 예. 사우디 제다에서 저 시그너스 항공기는 사우디 제다에서 우리 서울로 온 거고 예. 그냥 중간에 제다에서 사우디 제다에서 홍해 건너서 포트 수단으로는 C-130 공군 수송기가 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C-130 공군 수송기가 이
포트 수단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반군과 정부군이 막 예. 뒤섞여가지고 헷갈리니까. 예. 이걸 가까스로 이집트에게 요청을 해서 이집트가 중재를 해가지고 예. 우리 공군 수송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C-130 수송기가.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수가 다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C-130 수송기에 이제 모든 분들을 태우고 네네. 홍해 건너서 저 이제 C-130 수송기가 바로 저겁니다. 네. 저 수송기가 포트 수단에서 이제 제다로 넘어갔고 네네. 제다에서는 이렇게 시그너스 대형 A330 네. 그 항공기를 타고 우리 성남공항까지 이렇게 온 그런 사례이고 이때 우리가 일본을 좀 도와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일본이 좀 도와줬다고 했는데 프라미스 작전에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우방국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집트에서도 도와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탈출을 위해서 물밑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방국과의 그런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 이렇게 그 재난 현장, 내전 폭동 전쟁에서 자국민 철수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그런 그 외교 업무를 저는 영사 외교라고 예. 명명합니다. 네.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속해 있는 업무가 영사 외교라고 하고 있고 이제 영사 외교 학회도 곧 출범 준비 중인데요. 이 영사 외교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매우 특징적인 것은 예. 내국의 업무, 우리 국내 업무, 국내 행정과 외교 행정, 해외 행정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범정부적인 업무입니다. 네. 뭐 국방부, 외교부, 소방청, 기타 여러 가지 뭐 국토부 여러 관계 부처들이 함께 공동 작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방국 중에서도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UAE는 반군과의 소통 루트가 있었는갑습니다. 이 반군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버스의 그 육로를 열어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사우디까지 안전하게 철수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도 좀 도와줬고요. 네. 사우디도 제다 공항을 열어주면서 도와줬고요. 네. 자, 그런데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UN 오차인데요. 이건 UN 오차. 예, 네. UN 산하의 인도주의 조정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United Nations for the Office Coordinating Humanitarian Affair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UN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1972년에 UN 재난관리국으로 시작됐는데 빈곤 국가에서 꼭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폭동 내전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UN 인도주의 조정국으로 네.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미 대사 내정되어 계시는 우리 그 강경화 전 외교장관께서 네. 이 인도주의 조정국의 중요한 직책을 또 맡고 오랫동안 활동하셨다 이런 점인데요. 네. 이 인도주의 조정국이 이런 유엔 산하 기관들이 좀 신속하게 작동이 잘 안 된다라고 관찰된다는 점이에요. 또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수단에도 인도주의 조정국 분사무소가 나가 있는데 네. 이제 주 사무소는 뉴욕과 제네바에 있고 분사무소들이 세계 각국의 이런 내정과 이런 그 분쟁에 휩싸일 곳들에 네. 다 나가 있는데도 주 위험 지역에 나가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이 한 1,072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유엔 산하의 큰 조직이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이게 좀 크게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번에 그 수단 작전 때 일본을 도와준 일본 공관원과 교민들을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망으로 철수시키는 데 도와준 이른바 품앗이 외교를 한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지혜와 역량을 전 세계에 또 과시했다. 이렇게 네. 평가가 됩니다. 또 그럼 나중에 혹시 모를 때 또 다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움이 유지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또 이렇게 또 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외교부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분쟁이나 뭐 내란, 뭐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범죄 피해 등 글로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던데 좀 뭐가 달라졌습니까? 좀 뭐 예산도 좀 늘고 이랬습니까? 네. 참 지난해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예. 야, 이건 재외국민 보호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조직 정비를 해야 되고 인력을 늘려야 되겠구나.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초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시스템도 잘 구축해야 되겠구나.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이 느꼈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교부는 이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네. 해외 안전 기획관실과 네. 해외 위난 대응과를 만들고 또 영사 콜센터, 영사 안전 콜센터의 그 경찰 인력을 더 보강하고 예. 또 김해공항에 여권 민원센터가 인천공항에만 있었는데 김해까지 확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제가 평가하기에는 네. 이건 매우 미미하다. 미미하다. 예. 네. 이거 우리 그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10배를 더 늘려야 된다. 그 예산도 그렇고요. 말씀 예전에 하셨잖아요. 예산도 늘려야 되고. 예, 왜 예.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은 여행하는 국민입니다. 여권을 들고요. 네. 한 해 동안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연 인원이 네. 3,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맞아요. 예. 엄청 많은. 예. 전 국민의 80% 그러니까요. 가까이가 예. 여권을 가지고 있고 네. 일본은 17%밖에 여권을 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까 수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갔다가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그렇습니다.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객 해외를 활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실제로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담당 부서 영사안전국은 정말 잠자면서도 카톡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재외 공간에 재외국민 보호 담당자의 네.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우리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10배, 네. 예산을 10배. 10배 늘려야 네. 된다. 아니 저희 그 교수님이 재외국민 보호위원이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예. 객관적으로 정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객관적입니다. 3,200만 명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 또 세계가 위험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10배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부에서는요, 각 국가나 지역별로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나눠서 해외 위험 지역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이 제도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지역 경보는 이제 우리 재외 국민들에게 또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참 제도입니다. 예. 2003년부터 이제 본격화된 제도인데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출국 권고, 여행 금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위험하니까 어느 나라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헷갈리게 1, 2, 3, 4단계로 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나라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예컨대 2025년에 캄보디아 사태 때 캄보디아를 좀 금지했지 않습니까? 네네, 불편해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우리 교민들, 우리 기업 주재원들 수많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피해가 또 역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저렇게 금지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수단이랄지 이렇게 위험한 나라들, 전쟁 지역이랄지 이란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여행 금지령을 내리는데요. 네. 이거 이제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17조 네. 그리고 이제 여권법 제26조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곳에 부득이 가게 되려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란이 지난 6월부터 그때 이스라엘과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되고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란을 포함해서 출국 권고 국가나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출국 권고 국가나 이런 그 경보 국가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치안이 불안하고 내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들이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이나 중동 네. 이런 쪽 남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들이나 또 홍해 인근 또 뭐 그 중동 이런 그 전쟁 지역들 이스라엘 또는 뭐 시리아 또 이런 이란 이런 지역들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거기에 포함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지도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야, 예. 아까 말씀 수단은 그냥 여행 금지 검정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뭐 저로 그렇고 네. 리비아. 야. 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3단계가 출국 공고로 돼 있어서 표현이 저렇게 좀 완곡해서 그러지 네. 적어도 매우 위험한 곳이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유튜브나 또는 뭐 개인 그런 그 뭐랄까 무용담을 자랑하는 분들은 네. 뭐 모바일 가지고 가서 그냥 찍어 가지고 와서 유튜브에 올려서 막 이렇게 호기심을 부추기지 여행 않습니까? 유튜버들. 네. 예, 네. 그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근데 흰색은 뭐예요? 흰색은 이제 이 지금 호주하고 카자흐스탄이 뭐 그렇게 되어 대한민국, 있는데요. 일본도 있고 독일, 예, 루마니아 뭐 이런 예. 식으로 네, 보이네요. 이런 나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지금 평가되는 아니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그 안전한 나라가 많지 않네요. 많지 않습니다. 저 그게 예. 야, 우리 3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막 다 가는데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앵커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안전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치안, 의료, 복지, 네. 통신, 어, 교통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나라의 치안과 응급의료, 통신, 교통으로 생각하고 해외를 갑니다. 네. 절대 현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그러면 119 누르면 즉각 출동해서 바로 오지 오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해외에 갈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하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야.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저 여행 경보지역 저건 참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딱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그 해외에 방문했거나 여행 중에 이란과 같이 이렇던 대규모 시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어느 나라에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그 시위대가 있는 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머무르는 호텔이나 거주지나 사무실로 빨리 대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대사관에 연락하고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대사관에서 어느 곳으로 집결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속히 그 집결 장소로 갈 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 동행자, 노약자, 아프신 분들 꼭 동행해서 함께 대사관에서 모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하라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동 요령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 호남대 문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